윤동주 시인의 그 작품을 보관하는 일이란 자기에게 상당한 그 위해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면서도 결행했던 일입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죠. 만약 그때 정병욱 선생과 그 집안에서 그의 그 귀한 시를 잘 보관하지 못했었다면 우리는 일제 탄압이 가장 악랄했던 그 시기에 그야말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썼던 그 귀한 시편들을 모두 다 잃는 그런 그 비극적인 처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병욱의 책과 노트 사이에 끼어있던 윤동주의 시집 원고. 결국 그 시집은 윤동주 인생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되고 만다. 초간본이 나올 때는 194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모든 사정들이 열악했을 때라서 정병욱 선생님은 그때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도한 거는 강초중이라고 윤동주 시인의 연전 동기, 입학 동기생이었던 강초중 씨가 그때 경향신문 기자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초간본을 내기 전에도 신문 지상에 이제 3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시인이라 불리지 못했던 윤동주. 하지만 일제의 칼날이 거세던 때에도 윤동주는 시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천생 시인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시를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곤 했다. (1942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 윤동주는 자신이 쓴 4편의 시를 연희전문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강초중에게 맡긴다. 유학 시절 윤동주의 유일한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 역시 편지를 통해 강초중에게 전해진다. 강초중은 윤동주의 시집을 들고 당시 경향신문 주간으로 있던 시인 정지용을 찾아간다. 시집의 맨 첫머리에 올릴 시를 골라달라 청하기 위해서였다. 윤동주의 시를 받아든 정지용은 고민에 빠진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당대 최고 권위를 누리던 시인. 그의 노래도 윤동주의 시는 쉽게 보아넘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고심 끝에 택한 시는 윤동주가 가장 마지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쉽게 쓰여진 시였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병욱이 보관해온 19편의 시와 강초중에게 건네진 시 5편,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윤동주의 시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1948년 1월) 윤동주의 유고작 31편이 담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소개된다. 시집의 서문에는 당대 최고라 칭송받던 시인이자 윤동주가 우상이라 말해왔던 정지용의 글귀가 더해져 있었다. 청년 윤동주는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족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해 본 적이 없이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전국 용종에 세워진 윤동주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시인 윤동주의 묘. 정병욱이 보관했던 윤동주의 시집을 본 조부와 부친이 그를 시인이라 칭한 것이다. 살아생전 윤동주는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1942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고향집에 다니러 왔을 때 그는 동생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심지어 악보까지 사서 모아라. 그런 그였기에 일본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창씨 계명은 크나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계명 후 몹시도 괴로워했다는 윤동주. 창씨 계명계를 내기 닷새 전 그는 그 고통과 참담한 비애를 한 편의 시로 끄집어낸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자매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알아 살아왔던가. 그 시기를 밝혀주는 큰 빛나는 존재죠. 우리가 지금 그 암길에 윤동주 시인과 그의 시가 또 그의 삶이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캄캄한 상황인데요. 그 윤동주 시인은 시로서도 정말 그 우리 민족에 큰 기여를 했지만 그 맑고 청정한 삶으로서도 우리에게 이런 시인이 있다라고 인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시인이라서 그 시대를 밝혀주는 큰 등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 조국을 잃은 아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한 시인. 그는 비록 시대의 아픔 속에 호련히 떠나갔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건 무형의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그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한 작가의 뛰어난 그 작가 뒤에는 그에 못지않는 그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작가보다도 어느 의미에서는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2의 창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도 정병욱 선생님이 그 첫 선을 꼽히시는 분이고 서울대학의 훌륭한 교수로서 국문학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뒷이야기가 아니라도 윤동주 선생을 뺀다 하더라도 기념할 만한 분이거든요. 윤동주의 시에서 따온 호처럼 시인의 그림자로 살기를 자처했던 한 사람, 배경 정병욱. 그는 평생 국문학자로서
한 길을 걸었다. 선생이 떠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손때 묻은 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제자. 이 방에서 정병욱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이 이 책장인데요. 이 책장은 연건동 캠퍼스에서 가지고 온 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 책장을 쓰신 것은 아마 한 30년 되시는 것 같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30년 계속해서 이 연구실을 빛내주고 있는 그런 책장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방을 찾아주는 제자들은 그래도 이 책장에 있기 때문에 정병욱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 그런 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병욱,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한국고전문학연구와 판소리, 한글 연구 등 우리나라 국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문학 2세대의 대표주자 백영 정병욱. 지난 1997년 정병욱 선생의 15주기를 즈음해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학문과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9권의 전집을 기획한다. 우리나라 국문학사의 길이 남을 그의 발자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옛날에 그 서재 연구로서의 주석, 훈고 주석에 끝났던 것을 문학적 감동을 주는 감상, 문학적 하나의 구조로서 현대와 고전의 벽을 트고 하나의 똑같은 문학 작품으로서 오늘 읽는 사람에게도 외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장르와 고전이라는 벽을 무너뜨린 하나의 발굴자죠.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평가조차도 그에겐 스스로를 낮추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학자 정병욱. 그런 정병욱에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윤동주였다. 1978년도에 외솔상 학술부문상을 타셨습니다. 그 상금을 모두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선친 말씀이 이런 상금은 날 위해서 내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문학과 그 국문학을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그런 그 상금이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액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병욱은 자신의 입을 통해 윤동주라는 이름 석자를 허투루 내뱉은 적이 없었다. 정병욱이 윤동주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를 그리워하는 방법은 오로지 글뿐이었다.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것은 1940년 연희 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 일자로 굳게 담은 입.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오늘날 나에게 문학을 이해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 뜻을 아는 어떤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가 심어준 씨앗의 결실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중에 저도 이제 그 아버님께 들은 얘기가 아니고 글을 통해서 이제 접한 그 말씀이신데, 평생에 아버님이 이러저러한 학문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일은 동주의 시를 보관했다가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뜻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글로 써 보내셨죠. 사실 역사는 항상 겉에 나온 사람보다 뒤에 숨어 있는 손,
뒤에 숨어 있는 저 주방장처럼 벽 너머에서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병욱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의 큰 일을 하신 분이고, 그러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꼭 기억해야지만 될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구 이 회장한테 연락을 받고 나왔는 것 같아서 서울 인왕산자락.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시들이 바로 이 터에서 완성됐다. 덜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족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유산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중국은 물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인들에게까지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일 밤이 남을 까닭이요. 윤동주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먼저 일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문학적인 내용에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정신이 누구에게나, 말하자면 가해자에게까지도 큰 감동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반성을 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윤동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부활운동과 함께 그 문학운동을 크게 전국적으로 점점 더 번져 나가게 하는 것이 윤동주인 것 같습니다.